예. 예. 잘 치렀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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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지금부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유학생이 함께하는 이유 있는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각국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현재 88명의 이제 유학생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규칙에 따라서 국민의례 예고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 당 측에서 참석해 주신 이제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당에서 재외동포를 챙기고 계신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재선 국회의원으로 이제 조직부총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당대표 비서실장님으로 계시는 서범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먼저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다들 온라인상으로라도 만나뵐 수 있어가지고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 저도 15년 전에는 제가 유학생으로서 미국 보스턴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정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관심이 결코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대학생들 못지 않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특히 미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계를 한 바퀴 뒤집어 가지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밤에 집중해 가지고 뉴스 보면은 한국의 뉴스가 더 잘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밤에 일 다 마치시고 볼 때쯤 아마 국회에서 보통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뉴스 보는 재미가 있으시고, 그래서 저 정치에 관심 많으실 것이고,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아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 현안들 어쩌면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더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우리 김석기 의원님께 이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또 제안하고 부탁한 이유는 저희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 특히 유학생분들이 꼭 소중한 투표권을 한 분 한 분 다 행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재외국민 투표에서 지금까지 도입된 이래 우리 보수 진영이 상당히 안 좋은 결과 또는 수치적으로 좀 떨어지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재외국민 투표를 홍보하고 여러분의 투표권을 계속 활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에 불리하다고 이야기하는 호사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단연히 거부하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거 우리 당이 20대 투표하는 것이 두려워서 20대 투표율이 낮냐 높냐를 분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였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20대 30대 층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견고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 대해 가지고 조금 우려의 시각이나 아니면은 덜 지지하는 그런 어떤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고 또 우리 경청하고 그리고 또 많은 어떤 경험을 공유해야 되는 그런 집단이다. 그런 취지하에서 저희 지도부 출범 이후에 저희 당 지지율이 다소 미흡했던 호남 지역이나 아니면 또 재외국민 투표, 그것 외에도 화이트 칼라층 이런 층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본국과의 소통이 정치적으로 다소 이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인적 교류마저도 이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오늘 이 한 자리에 그 줌이라는 공간 안에서 한 자리에 모였으니 아마 다들 힘이 나실 겁니다. 나랑 정치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많이 또 경청하고 배우겠습니다. 활발한 의견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참석하신 분 한 분 더 계셔가지고요. 저 맨 끝에 이제 임승호 대변인님 그 나는 국대다 이제에서 이제 당당하게 1위를 거머쥔 이제 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김석기 재외동포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외동포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준석 당대표께서 취임하시고 우리 재외 국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유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우리 대표님은 본인이 이제 미국 유학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유학생들 그리고 재외 국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귀한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우선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해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고 또 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8년간 해외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학생 여러분들이 이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우선 부모님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문화 제도가 다른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때로는 뭐 이렇게 학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생활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 사건 또 사고 이런데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서 곤란을 겪고 있고 이런 내용도 제가 비교적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우리 유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지만은 밖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그것이 이 글로벌 시대에는 특별한 경쟁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또 우리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으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 만큼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많이 하시고 또 대표님이 얘기하셨지만은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우리 재외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무튼 이 자리가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준석 대표님께서 이제 진행을 하실 거고요. 이제 유학생 분들하고의 이제 소통을 갖는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 드린 대로 그 발언 기회를 얻고자 하시는 분은 그 손바닥 아이콘을 이제 해주시면 대표님께서 이제 지목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손을 바로 들어주시네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심재원님, 말씀 주시죠.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의 심재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좀 극심화돼가지고 이제 대통령께서 발언도 이제 꽤 이제 한마디 하실 때마다 꽤 화제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표님과 그리고 이제 당은 앞으로 어떤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그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일본에 계시다 보니까 그 한국과 일본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올림픽이라는 주요 이벤트를 이제 치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원래 세계 각국이 외교에 있어서 다소 충돌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지렛대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우리 정부 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올림픽 직전에 그 주한 일본 공사의 아주 부적절한 어떤 그 발언이 노정되면서 한일 관계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된 것이 저는 좀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한일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 누적된 사안들,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나 아니면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물꼬를 틀려는 노력은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노력을 지속했을 때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어쨌든 명분이 강화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그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그것을 사실상 파기한다라는 선언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뭐 대체할 다른 협상을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제 계속 이 상황을 유지하고 계신데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굉장히 연로하시고 지금 특히 올해만 해도 몇 분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데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우리 정부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상력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파기했다고 선언했던 한일 위안부 그 협상을 다시 좀 어떻게 더 나은 형태로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진행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할머니들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이제 뭐 강제징용 문제나 그리고 또 그와 대립하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이번 올림픽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산되면서 어떤 지도자 간의 통큰 합의를 통한 해결이 어려워져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다음 정부에 출범하는 그런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매번 그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 해가지고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뤄서 그 좀 이웃 국가 간에 어쨌든 그런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혹시 또 다른 분들도 혹시 일본을 했으니까 한번 제가 홍콩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홍콩의 이동헌님인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다룰 거는 홍콩 문제보다는 제가 화학과에 다니는 이공계생이다 보니 그거에 관련된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저를 포함한 이공계 학부를 다니는 남학생들은 해외 학교의 휴학 제한이라든지 공부의 연속성 때문에 병역 특례를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징병 가능 인력 축소라는 명분으로 이전 정부부터 산기호, 전문연 TO를 감축시키고 있어요. 근데 항상 대선철만 다가오면은 여야 안 가리고 여느 후보들이 과학기술 강국, 이공계 인재 육성을 말하는 이공계 무쇠가 되면서 정작 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지 의심스럽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책을 결정하시는 소위 그 높으신 분들이 하다못해 고등학교 때나 학부 때 미적분이라도 공부를 해보시고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이공계 병력 특례 인원 감축에 대한 당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2007년도에 사실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학부를 마치고 바로 귀국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그러고 나서 창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영입하셔가지고 정치권에 제가 이렇게 정착하게 된 케이스인데 사실 이공계에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공계 종사하실 분들에게 병역으로 인해서 연속성이 끊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일수록 예를 들어 한 2년 정도의 그 공백이 연구의 맥을 끊어놓고 학문의 맥을 끊어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저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요원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때문에 특히 이 제도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앞으로 우리 뭐 병역을 놓고 대선 주자들이 활발한 공약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역 자원 소모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요원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충분한 병역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병력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 평등 복무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모병제 강화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 속에서 같이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꼭 이공계 학부나 아니면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에 국한된 문제도 아닙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젊은 나이부터 기술을 습득하고 산업에 이제 바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 양성하기 위해 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 정책을 많이 펼쳤었습니다. 근데 그 특성화 고등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이 굉장히 훌륭한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채용을 꺼리게 되는 이유가 보통 현업에서 종사하다가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양성한 인력이 바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제도가 매우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정적으로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는 대선에서 당연히 이 분야에 대한 공약을 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기본적으로 저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대학원생들과 뭐 다른 제가 아는 분과 소통해 보면은 그 입영 시점에 어쨌든 조정이라든지 지금은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여러 다른 부차적인 걸 해야지만이 입영 시점을 연기할 수 있고 또 이제 학급을 연장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등 여러 대안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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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러면은 예, 이게 일본에 계신 분들이 리액션이 크네. 근데 다음 화면 좀 혹시 넘겨서 페이지 볼 수 있을까요? 예. 중국의 남윤광님 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윤광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가벼운 질문으로 좀 쉬어가는 타임을 좀 한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 지금 약간 휴학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학교에서 2018년 정도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당시 노영민 주중대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강연 같은 걸 진행을 했었어요. 예. 근데 약간 그때 제게 든 의구심이 약간 그때는 저는 당시에 약간 정치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냥 주중대사가 누군지 궁금해서 갔었는데 그분이 가진 외교적인 전문직이나 그런 게 되게 좀 미미하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검색을 해본 결과 약간 이제 주중대사 같은 경우는 약간 관례적으로 약간 전문적인 외교관을 이제 투입시키기보다는 이제 대통령 측근을 이제 투입을 시킨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주미 대사랑 일본 대사랑 차이점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그 현상이나 관례가 일어나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중 관계나 이제 그 중화권 국가들 홍콩이나 대만 그런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사실 주중대사는 우리의 거의 뭐 대사관 중에서도 주미 대사위 해가지고 아마 가장 관심 갖는 자리 주일 대사와 함께 그 3대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제 정치인 출신의 그런 주중대사들이 많이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저희 당의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계신 권영세 전 대사께서는 뭐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은 국정원에도 파견돼서 근무하신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또 이렇게 가신 분이었고 그 뒤에 또 김장수 대사님 같은 경우에도 군 출신으로서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대북 문제나 안보 문제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는 그런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파견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노영민 실장께서 주중대사로 가시면서 대통령과의 어쨌든 친서 관계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중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국과의 외교에서 진일보한 성과를 내는 데는 다소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사실 좀 적게 갖는 편입니다. 정치권에서. 그래서 그것이 외교부나 아니면 일부 외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의원들의 특권처럼 여겨지고 그 다른 정치인들은 외교 통일 안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좀 이거는 우리 사회적으로 제가 이제 아마 해외에 계신 분들은 뉴스를 보시면 다 알 겁니다. 보통 미국에서 뉴스를 틀어도 보면은 국제 뉴스나 해외 뉴스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걸 아실 테고요. 우리나라처럼 9시 뉴스에 무슨 어느 집에 불이 났다 이런 거 뉴스에 잘 안 나옵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고 누가 누굴 죽였다 이런 거는 거의 드물게 보도되고 대부분 국가 간의 외교나 아니면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는 편인데 저는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KBS 공영방송 사장님을 만나 뵈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시각을 넓혀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정치인들도 정치에서 내치보다는 외치에 해당하는 영역을 더 넓게 다뤄야 된다. 그랬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어떤 대사가 나중에 정치인 중에 발탁돼서 간다 하더라도 국제 관계를 잘 이해하고 이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저한테 가끔 가다가 제가 당 대표를 어린 나이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하고 싶습니까? 하면서 유도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항상 대답하는 게 제가 아무리 미국 유학을 좀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외치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정치인으로서 저 정치할 때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영입하셨을 때 저는 항상 제 꿈을 꿨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는 국가를 대표해가지고 국익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제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을 원했었는데 10년 동안 제가 지나고 나서 당 대표가 돼서 보니까 내가 10년 동안 뭐 했나 이러고 보니까 민주당 패널들 어설픈 사람 잡아다가 맨날 토론해서 부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제가 상대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이겼을 때 뭐가 남는 좀 토론이나 이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와서 맨날 그 상대 당 출신의 패널들 해가지고 그 사람들 어차피 한 번 어떻게 제가 토론에 제압한다 해가지고 바뀌는 거 없습니다. 가가지고 내일은 또 생글생글 웃으면서 와요. 또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국가를 위해서 하는 정치들 저희가 정치권을 많이 좀 고민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예. 미국의 송영진님, 예. 가장 먼저 눈이 맞추셨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드물게 저희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한 이런 헌금과 같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혹시 실례가 아니시라면 제가 예. 질문 두 가지를 빠르게 드려도 되는지. 예, 답은 몰아서 괜찮으세요?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감사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최근 이제 세계화랑 이제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점차 많은 나라들이 다문화를 넘어서 다인종 사회와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를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당 대표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이제 동성 결혼 합법화나 아니면 다문화 가정 지원 그런 그리고 이민 정책 같은 사회적으로 진보적이라 불리는 기조들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 불경기랑 이제 코로나에 따른 실업난에 걸쳐가지고 여러 유학생들이 특히 저와 같은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점점 축소되는 우리나라의 산업 시장을 떠나서 유학 후에 이제 외국에 장기 거주하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인재 유출, 소위 브레인 드레인 같은 현상이 심화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실업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노고는 이제 대표님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편에서 많이 봐왔지만 이런 이제 특정한 해외에 대한 인재 유출을 방지할 특정한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 다문화나 아니면 세계화에 따른 어떤 뭐 다인종 그리고 다양성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보다 열려 있을 겁니다. 제가 정의당 사람들을 가끔가다 만나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닫혀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제가 경험했던 사회가 저는 미국의 이제 매사추세츠 주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했었는데 매사추세츠도 이제 뉴잉글랜드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청교도들이 정착했던 주이기 때문에 그런 개신교적인 관점이 많이 반영돼 있고 그래서 또 굉장히 엄격한 부분은 엄격합니다. 미국의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미국에서는 만 21세가 되기 전에 술도 마실 수 없고 그리고 밖에 뭐 나이가 됐다 하더라도 술병을 들고 다니면은 걸립니다. 술병을 항상 우리가 갈색 봉지에 담아서 들고 다녀야 되는 브라운백이라는 그런 그 개념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에서는 매사추세츠에 제가 있을 때 2003년부터 2007년 있을 때 사이에 두 가지의 큰 일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의 큰 일에 제가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동네 보스턴 레드삭스가 거의 100년 만에 우승해가지고 거의 도시가 거의 뭐 폭동이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미국 최초로 거기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을 겁니다. 예. 그런데 더 놀랐던 거는 야구팀이 우승했을 때는 거의 폭동이 났는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을 때는 생각보다 그 동네가 조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왜 그러냐고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만은 실제로 미국에서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제도화하고 입법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성혼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시기상조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 개인의 그 문제, 동성애 문제에 대한 관점과 별개로 동성혼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제도화를,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토론하실 때 그것은 시기상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은 그것은 지금 정치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인재 유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저만 해도 제가 미국에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저에게 취업의 기회가 있었다면은 굉장히 많았을 거란 예상을 다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돌아왔던 이유 딱 한 가지는 제가 병역을 해결하여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 일의 기회라는 것은 해외에 더 많았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해외에서 좋은 공부를 하고 온 인재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뭐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큼의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저희가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연구 등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해외에서 많은 학자들이 했던 연구를 한국에서 그대로 승계할 수 있도록, 승계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자들은 뭐 취업하시는 분들은 여러 조건, 취업 조건이라는 걸 보고 움직이겠지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본인이 해외에서 연구했던 것들을 연구할 환경이 안 돼가지고 접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이민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해외에서 또 우리나라 제외 국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좋은 연구를 하신 분들은 아까 말했던 똑같은 취지로 반대로 우리나라가 연구하기 좋은 환경이라 한다면은 해외 국적을 가신 분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연구를 하시는 것이 참 좋다. 민간 기업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는 앞으로 그런 것이 활성화되어야지 그분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산업도 발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인적 교류라는 것은 제외 국민과 아니면 안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활발하게, 이민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이구. 그러면은 또 어이구. 예, 일본의 김서안님, 예, 머리 색깔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지목 감사합니다. 예. 현재 일본은 일반인은 물론 재입국자를 제외한 유학생들까지도 입국 제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때문에 제1한국인 유학생회에서 한일의원연맹 등의 입국 규제 완화에 대한 청구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러한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방법 및 양국 외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김석기 의원님이 또 이쪽은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또 여러 그 말씀을 주시기 기대하겠는데요. 그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그 어쨌든 유학생들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최대한 활성화가 돼야 된다. 지금 뭐 관광성으로 단기 출국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제한을 가져가는 것이 옳겠지만은 저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이나 학업 때문에 해외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고국 방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최대한 그 격리 면제라든지 여러 혜택을 부여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가 보통 트래블 버블이라 그러죠. 이제 뭐 저희와 싱가포르 간에도 그런 게 논의된다 있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백신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신뢰할 만한 백신을 맞은 그런 어떤 대상들끼리는 상호간에 좀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일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들어왔다가 돌파 감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접종의 주류가 그 미국의 화이자 백신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백신 접종이 완료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방문이나 아니면 그 격리에 있어서 좀 자유도를 부여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석기 의원님 또? 예, 저 우선 그 우리 한일 관계가 지금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나라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지만은 일본에 있는 우리 45만의 우리 유학생을 포함한 제일 한국인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분들은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면 거기서 생활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엄청난 불평과 또 때로는 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한국인들이 이 한일 관계는 우리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부에 얘기를 하고도 합니다만은 그게 잘 반영이 안 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최근에 이 한일 의원연맹에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지금 그 질문을 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했습니다. 그 우리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특파원들 또 다양한 분야에서 꼭 필요해서 일본을 방문할 경우에도 너무 엄격하게 또 아주 그 경직된 그러한 그 일본 당국의 태도에 의해서 지금 대단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일본에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대학을 휴학하고 또는 졸업하고 다른 것을 아무것도 못하고 일본에 합격을 해놓고 있고 일본 기업에 또 일본 학교에 합격을 해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마저도 입국이 허락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 달라. 이렇게 직접 가서 요청을 한 바 있고 일본 그 정치권에서도 정부에 꼭 이것을 전달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이런 일이 바로 2주 전에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또 잘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참 제가 오늘 여기 그 명렬표 이름과 이렇게 전공하시는 내용 이렇게 다 쓱 훑어봤는데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만약에 정책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앞으로 대선 가도에서 저희한테 많은 제안 주시면은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다양한 분들이 너무 다양한 국가에 계셔가지고 정말 멋집니다. 앞으로 우리 당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저희가 한번 보면 어떤 분을 이번엔 독일로 가보 독일의 신하영님. 예. 네. 안녕하세요. 신하영입니다. 예. 소리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전 지금 이제 교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만큼 교육에 관한 관심이 많은데요. 국민의힘 이 정당에서 최신으로 어떤 교육 공약 또는 교육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잠깐 인터넷으로 찾아보긴 했는데 제 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 이제 자유한국당에 나온 그런 공약들만 있더라고요. 2020년 최고 그 이전에 뭐 2009년, 3년 이렇게 돼 있던데 그 이제 당시 유튜브에서 들은 바로는 어떤 개선하고자 하는 그 공약으로 교육 기본법을 개정하겠다, 뭐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뭐 초중등 교육법을 결국은 좀 이런 표면적인 어떤 사실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어떤 세부적이고 표면적인 그런 공약만 내세우셨는데 혹시 더 큰 차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좀 큰 방향의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사실 저는 2012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도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시의 교육 공약들은 조금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2017년에는 제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바른정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제가 유승민 의원 공약밖에 모르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 공약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게 교육이라는 거는 4, 5년 시격을 갖고 굉장히 시기각각 이제 정책의 방향이 변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저희가 공약을 새로 내야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보수의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한다면은 지금보다는 다소 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형태, 그리고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것은 지금 민주당을 위시한 어쨌든 진보 진영이 갖고 있는 교육적 관점과 상당히 충돌하고, 뭐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저는 아마 이것도 대선 주자들이 저희 당에 이제 12분 정도 이제 벌써 등록을 하시겠다 하시기 때문에 12분의 대선 후보가 모이면 12가지 교육 공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개인의 공약을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그분들 중에서 저랑 생각이 일치하는 분들은 또 지원받는다는 느낌이 들 것이고, 제가 또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은 다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유보를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보수의 기본 정신에 따라 가지고 당 차원의 얼개를 말씀드리면은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비해 가지고는 다소간의 어쨌든 공정한 경쟁을 강화하고, 하지만은 또 저 민정에 사는 것처럼 혁신학교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선을 긋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거 외에도 보면 이제 교육에 있어 가지고 아까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에 있어 가지고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조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기별로 항상 몇 년 단위로 교육 과정을 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몇 차 교육 과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런 교육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제 생각을 공유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기억났던 게 제가 미국에서 대학 다니던 시절이 딱 도서관의 몰락 세대였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희한테 도서관에서, 하워드 대학교가 도서관이 되게 크거든요. 많고요. 책이 장서가 굉장히 많은데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법을 더 이상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구글 검색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조류에 맞는 어떤 교육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거 저희 구체적으로 찝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혹시 전체 에 관련해서 잠깐 예. 짧게 부가 질문해도 될까요? 예. 수월성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물론 이제 어떤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이제 개인의 노력만으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더 어떤 가족의 경제력이나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변 상황 이런, 그리고 받는 교육 이런 것들이 모두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수월성을 강조하게 되면 이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어떤 그런 공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공정한 건지 저는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면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모들 중에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도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 또 뭐 기초소득자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지 없이, 또 지원 없이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요, 제가 그거 하다가 이제 정치한 겁니다. 제가 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교육봉사단체를 해가지고 그게 아주 큰 성과를 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정치권에 발탁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제 개인 얘기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뭐 책을 읽어보라는 말씀은 좀 약간 좀, 저는 책에 보면은 진짜 그 부분에 대한 제 관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까 말했던 공정이라는 것을 실현하는 가장 기초라는 것은 기회 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저는 그 기회 평등의 출발선을 공교육이 끝나는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교육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의무교육으로 구성된 중학교까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좀 더 확장해서 이제 무상교육이 적용될 예정인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은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사회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음을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 책에서 이거를 책임교육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책임교육에 굉장히 강한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이걸 이야기했을 텐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 이때쯤에 보면은 부시 행정부에서
NCLB라는 정책을 강하게 펼칩니다. 그게 No Child Left Behind라는 정책인데 어느 학생도 뒤에 뒤처지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아주 시적인 이런 법 이름인데 낙오 방지법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NCLB라는 그런 법을 통해서 공교육을 굉장히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제가 자꾸 이제 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제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은 저는 엄청나게 강한 낙오 방지법, 공교육 강화책을 제가 아마 낼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면은 이준석에 대한 기대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미국의 김나은님, 액션이 크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김나은입니다.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한국을 떠나 미국에 나와보니 더욱더 한국 정치에 면밀하게 귀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가족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전공인지라 저출산 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역대 정부는 주로 출산, 보육,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주는 정책들로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해 왔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기존의 정책들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고용과 주거의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높여 출산율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고용과 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대 최저 출산율까지 기록하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 질문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나면 어떻게 저출산을 극복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가족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대표님께서 그리고 당에서 생각하시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떻게 하면 졸업 후 전공을 살려 국민의힘과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래서 이게 참 이 해외 바다를 건너면 애국자가 된다고. 예.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진짜 오히려 해외에 있으면은 굉장히 그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정제된 이야기만 듣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가족의 어쨌든 가족 문제에 있어가지고 특히 저출산, 저출생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해법이 사실 대두됐고요. 처음에는 경제적인 문제다라는 관점에서 많이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어떻게 늘리느냐. 그래서 육아 및 돌봄에 대한 어떤 강화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으나 그거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인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사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 20대나 30대 초반의 분들과 제가 뭐 강연 같은 데 가면은 사실 굉장히 좀 폐륜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결혼을 했을 때 출산 계획이 없었을 때 국가의 지원을 강화해서 만약에 출산할 계획이 없던 출산을 하려면은 얼마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 저 질문이 이상한 게 이렇게밖에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랬더니만 그때 제가 있었던 그 집단에서는 3억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평균치 정도를 잡아보니까 3억 정도의 지원이 있으면은 추가적인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봤는데 경제적 부담이 크다와 동시에 있어가지고 사실 실현이 불가능한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문제로는 해결이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이 진짜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과거에 1년 60만 명 정도, 제가 85년생인데 60만 명 정도 태어나던 시기에서 지금 20만 명 정도 태어나는 시기로 왔는데 그 40만 명 정도의 간극을 절반이라도 메꾸려면 그러면은 1년에 60조, 70조의 재원이 든다는 건데 그 방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리 좀 비용을 줄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이제 결혼 문화에 대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육아 예능이 많았어요. 예. 그 육아 예능을 모든 그 지상파 방송국에 다 만들어 가지고 틀면서 애 키우면 이게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했더니만은 그래도 PPL 광고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애 키우면 저렇게 비싼 물건을 사줘야 되는구나. 예, 애 키우면 저런 비싼 유모차도 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잘못 인식이 심어져 가지고
또 그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됐다라는 이런 인식도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굉장히 지금까지 여러 다각도의 노력이 진행됐지만은 어려운 건 사실이다. 전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딱 한 가지 저희가 의미 있게 바라보는 통계는 결혼을 많이 하면 출산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통계로 계속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 문제는 결국 결혼을 못 한다, 결혼을 안 한다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고, 그건 또 살펴보면은 약간은 다르게 주택 취득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 취득의 가능성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다고 이제 통계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 당 대선 주자 중에서 참 이게 정책 얘기하면은 누군가의 정책을 계속 얘기하게 되면은 편향성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번에 홍준표 대표께서 4분의 1값 아파트 공약을 냈어요. 원래 본인께서 과거에 정치하시면서 냈던 반값 아파트 공약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4분의 1값 아파트 공약을 내셨는데, 제가 이걸 소개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반값 아파트는 홍준표 대표의 공약이기 이전에 저희 한나라당 시절에 과거 저희의 공약이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어떤 방식이냐면은 토지에 대한 부분, 아파트를 지으려면 토지와 건물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 형식으로 다터간에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하고,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장기 소유를 저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는 99년 저리 임대 이런 방식으로 가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월세보단 당연히 싸고 토지 임대료를 내지만은 주택은 내가 소유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집값이 올라도 임대료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또 가격이 오르면 그건 또 개인에게 또 귀속되기 때문에 그것도 재산상의 이득은 개인에게 귀속되고요. 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젊은 세대가 주택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산율이나 출생률만 뚝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돈을 준다 아니면 육아 예능 이런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아주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렵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혼과 출산의 상관관계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위한 의식주에 있어서의 주거 문제를 굉장히 해결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네. 네. 예, 다들 리액션이 이제 커지시는데. 예. 예. 그러면 안 가본 국가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국의 정영준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24살 이제 국민의힘 당원 정영주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또 위장 패턴을 이렇게 입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이제 10년을 넘게 살다가 예. 이제 한국에 2019년 4월 13일에 들어서 15일에 입대를 했거든요. 예. 이제 자원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질문 드릴 게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님에게 이제 좀 두 가지 방향성과 태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주변에 홍콩인들이 많은데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 주변에 홍콩인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도 홍콩인의 민주화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나름 목소리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홍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던 당시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당대표까지 순식간에 올라오셨는데, 네. 앞으로 정치권에서 홍콩 관련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지, 그다음에 차이나 폴리시를 강요하는 중국에 오만하면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이것도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전 페미니즘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보통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좀만 찾아봐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안티페미다, 안티페미 정서를 이용해서 당선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 대표님의 철학이 전혀 안티페미와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여성 할당제 폐지 이런 걸 안티페미와 연결시키는 시도는 오히려 절대적으로 선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번에 인사 뽑으시는 거 보고 저는 그 이준석 대표의 방향성이 페미니즘 통합적 성평등에서 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지지자들 간의 충돌이 이준석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성평등을 논할 때 페미니즘 축출성 성평등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이준석 대표님의 이제 방향성이나 태도인데 앞으로 본인의 스탠스와 페미니즘 축출적 성평등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스탠스가 충돌할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강하게 내기 위해 가지고 제가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서 알바가 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공존이랑 비빔밥론이거든요. 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가 하는 말은 공존의 틀에서 허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평등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제가 가진 관점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이제 전통적 지지층인 60대 이상층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 60대 이상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부장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혜택을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또 여성분들 중에서는 가부장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전통적 그런 가족 모델 때문에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었는데 못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이 필요하다 느끼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다 공존입니다. 그리고 저희 20대 30대에서는 지금 여성이라서 만약에 대학 진학에 대해서 집에서 반대를 했다 뭐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극소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대 간의 그런 어떤 차이는 공존으로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페미니즘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려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숙한 어떤 대화들이 이어져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까 전에 제가 동성혼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 개인적인 관점은 아마 굉장히 열려 있다고 말씀드려도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의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 페미니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요. 이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 여성주의 운동에 대한 것이 강하게 대두됐던 계기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됐거든요. 거기서 어떤 여성분이 화장실에서 이제 안타깝게 그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되시면서,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여자라서 죽었다라는 구호가 등장하면서 그 당시에 제도적으로는 자, 그래서 여자라 죽었다. 그래서 문제는 뭔가 봤더니만은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화장실을 바꾸자는 이제 그런 제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성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것이 대두되고 이러면서 살고 싶다 뭐 이런 구호도 등장하고 이러면서 여성주의 운동이 굉장히 강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 전에도 그런 운동이 있었지만 그때는 제도에 대한 거였어요. 보통 가부장제나 아니면은 뭐 호주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 갈등에 대해서 많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살자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강한 메시지들이거든요. 여자라서 죽는다 뭐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그런 남녀 공용 화장실에 대한 배척 이런 거로 이제 결국엔 제도적인 그런 방향성이 잡혔는데, 지금 와서 보면 또 약간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 작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숙명여대에 그 성전환하신 분이 입학하려고 했을 때 숙명여대 구성원들도 그렇고요, 여성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큰 숙제가 던져진 거예요. 예. 여성주의 운동의 본질은 지금까지 사회에서 문화적 사회적 소수자였던 여성을 위한 운동이다라는 그런 어떤 대전제하에서 있었던 건데, 여성보다 더 어쩌면은 수치상으로 소수자일 수 있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대처할까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성전환자 같은 경우에는 숙대에 입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논쟁을 좀 더 끌고 나가가지고는 자 그러면은 성전환자는 여성 화장실에 가야 되느냐 남성 화장실에 가야 되느냐, 이 문제까지 대두됐거든요. 그런데 아마 미국에 지금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미국에선 이 논쟁이 한 10년 전에 정리돼가지고 성전환을 여성으로 하신 분은 여성 화장실 가시면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결론이 이상하게 납니다. 한국에서는 숙대에는 여성으로 성전환하신 분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모 대학교,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모 대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누구나 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처음에 그 강남역 사건 때는 화장실 분리해야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화장실 합쳐야 된다고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제가 비웃고 이런 의도 전혀 아니고요. 한국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지금까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도적인 변화 우리가 가져오려고 했을 때마다
아직까지 가치의 충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라보고 있고 저는 이게 성숙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제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속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서 이따 방송 끄시고 고민해 보세요. 한번 화장실은 성중립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분리해야 되느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라서 한국에서 지금 페미니즘 그 계에서 못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예. 또 혹시 다른 질문 혹시 있습니까? 저 홍콩 관련 질문을 홍콩 문제 죄송해요. 그게 더 중요한데 화장실 네. 얘기하다가 네. 홍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이제 중국 대사 앞에서도 제가 홍콩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정도가 제가 낼 수 있는 메시지의 한계선이었습니다. 예. 지금 홍콩에 대해서 평화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지금이 평화적인 않은 방법으로 이제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가 다루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것도. 나중에 그 말 했더니만은 막 중국의 관용 매체 비슷한 곳들에서 저한테 막 계속 타박하고 이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수 정당으로서 자유와 인권 그리고 우리 당은 지금 제 이 회의실 앞에 옆에 보면은 그 세 분의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는 우리나라 정부 수립하고 이 건국하는데 이바지하셨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계로 이제 우뚝 설 수 있게 하셨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한 기여를 해주셨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룩한 데 있어가지고 문민정부를 수립하셨던 김영삼 대통령, 이 세 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우리 당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민주화의 선봉에 서셨던 것처럼 우리 당도 민주화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한 자신감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야 하고 보통 저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충돌되는 개념으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국익이라는 단어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국가 이익이라는 단어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이런 어떤 모순에 눈을 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그 순간부터 저희가 민주주의자라는 이름을 스스로 붙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럼 장사치로 전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분들 만났을 때 제가 항상 그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가지고 그 절대적인 가치를 계속 강조하면서 홍콩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당시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그렇게 희생되시고 어려워하시던 분들은 만약에 해외의 다른 나라가 우리가 그런데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다. 만약 이런 얘기 들었으면은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민주주의의 방해자들과는 계속 맞서 싸워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가끔 그런데 보면은 제가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방해자들이 꼭 바다 건너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방해자들이 우리나라 안에도 있으면은 그들과도 강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독일의 강희준님. 예. 아까 그 끊기셨던 분인 것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튕겼던 예. 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예. 왔습니다. 예. 근데 독일에서 성악 전공, 독일 하노버라는 도시에서 성악 전공하고 있고요. 예. 하나는 김석기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고, 하나는 이준석 대표님께 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고, 임승호 대변님 우리 작은 거인 힘내시라는 말은 지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3대째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안으로서 예. 또 집안에서의 첫 유학생으로서 저의 어떤 가치관들이나 이런 것을 나누거나 아니면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러나 가치관을 같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나 좋은 선생님들의 강의 같은 것들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 유학생들의 네트워크나 뭐 영국 사랑이라는 뭐 영국 사이트 또는 프랑스에서 그런 이제 유학생들이나 한인 교민들이 모일 수 있는 네트워크에서 뭐 어떤 좋은 강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우리가 좋은 시위를 하고자 합니다. 뭐 대사관 앞에서 뭐
어떤 걸 하고자 합니다 보면은 대부분 다 조금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어떤 주장들이나 그런 인사들을 데려와서 강의를 하는데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이런 곳에서는 유럽 지부,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럽 쪽에는 지부 같은 것도 없고 소위 말하는 어떤 점 조직 같은 것도 없어서 제가 어떤 제 식견에서 벗어나서 다른 훌륭한 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아주 잘 이렇게 조직하셔서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전공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국에서 어느 대학교를 나왔다고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예체능뿐만이 아니고 뭐 무용, 그다음에 문학, 또 요리까지도 요즘 이제 예술이다, 예체능이다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데 많은 예체능 종사자들 또는 학생들과의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은 하나같이 다 어떤 불공정함 또는 부조리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 역시도 학교폭력과 성폭력의 피해자이고요. 제가 지금 잠깐 적어놓은 것만 해도 학교폭력, 공금횡령, 협박, 탈세, 성추문, 뭐 요즘 일어난 건 방역지침 위반, 뭐 전통적인 공문서 위조 또는 위증, 입시 문제 유출, 뇌물, 뭐 김영란법 거의 뭐 살인 사건 빼고는 다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더 거칠 수 있는 것들이 거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나 예술 쪽으로 관련해서 더 투자될 수 있고 더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가 국가적인 투자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때문에 어떤 콩쿨, 뭐 컴페티션, 대회에서 했다 하면 요즘 세상에서는 한국인이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너무 한국인들의 평균 실력이 좋기 때문에. 네, 그런 수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 있는 어떤 마켓의 크기는 뭐 30년 전과 비교해도 뭐 거의 비슷하다.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발전도 없고 또 어떤 이렇게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기회도 못 펼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마켓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좀 급진적이지만 예술 쪽이나 특히 음악 또는 음대 쪽에 전면 감사를 실시해서 어떤 이렇게 새어나가는 돈이나 아니면 예술 중학교 때부터 고통받는 친구들에 대한 구제 또 그런 악습, 관습에 대한 그런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께서 들으시기에는 이게 너무 위험한 생각인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다리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죠. 저는 제가 어릴 때 제가 노원구 상계동 살면서 저희 동네는 사다리는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교육에서 승부를 보겠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열심히만 하면은 그 공정한 잣대로 인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가 유지했던 전 어릴 적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같은 동네인데 요즘 이제 그 10대에 있는 학생들과 제가 이야기해 보면은 동네는 같은데 그 믿음은 사라진 것 같은 생각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공부한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노력했을 때 나아질 수 있을까?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있는 집이나 아니면은 어쨌든 불공정한 잣대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차단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가 많이 커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실 당 대표가 된 뒤로부터 제 권한 안에서 정치는 나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이 자신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토론 배틀로 한번 대변인을 뽑아 본 겁니다. 예. 지금까지 대변인이라고 하면은 자기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리품처럼 나눠준 자리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훌륭한 필설로서 자기를 뽐낼 수 있는 그런 인재 발굴의 기회를 저희 정당에서 날려왔던 것이고 저는 예체능계에 대해서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우리가 올림픽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올림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 양궁, 특히 여성 양궁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계속 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경쟁 선발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신궁으로 유명했던 김순영 선수, 예, 정말 그 업적과 이력만으로 본다면은 대표팀에서 모셔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과거에 다시 한번 이제 아이를 키우고 육아하고 나서 6년 만인가요, 7년 만인가요 대표팀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시 여고생 궁사들이랑 겨뤄가지고 싸워가지고 대표에 선발되고 또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두고. 그러니까 저는 이 공정한 경쟁이라는 모델에 가장 맞아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그 여성 양궁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은 확실하게 하되 경쟁은 또 치열하게 하되 선발은 공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불만이 없고 그리고 나갔을 때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정치인들이 참 비열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보통 갖다 붙이냐면요 뭐뭐 했지만 뭐뭐 할 수 있는 사람의 끄트머리 사례들을 들고 옵니다. 예. 시험은 못 보지만은 구의원은 잘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냐 이런 특이 사례를 갖고 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당에 예를 들어 지방선거만 해도 지방의원을 거의 3,000명 가까이 공천해야 되는데 3,000명에 대해서 예외 사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천을 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공천제도도 저희가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아까 예체능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런 불합리한 선발의 잣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 겁니다. 예체능계는 본인이 금전적으로 투자할 부분도 다른 곳에 비해 많을 수 있고 또 교육받는 데 드는 비용도 다른 곳보다 많을 수도 있고 한데 결국 그것의 결과물을 평가받는 잣대가 불공정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정치권이 아니라 그건 수사기관이 들어가서라도 밝혀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원래 옛날에 저랑 하태경 의원 이런 거 많이 하고 다녔는데 만약에 제보하실 것이 있으면은 제 페이스북 메신저나 어디를 통해서 다 주시면은 제가 어쨌든 국감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 의원님들한테 맞는 분들한테 토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혹시 그러면 김석기 의원님 또. 예, 우리 강혜준 씨 독일에서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는 그 좋은 동포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독일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을 때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돈이 없기 때문에 독일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거기에 일하러 나와 있는 우리 국민인 광부 간호사분들, 그분들이 박정희 대통령과 만나서 대통령이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는 우리나라가 잘못 살아서 우리 국민이 밖에 나와서 이런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모두가, 대통령도 우리 광부 간호사 우리 국민들도 함께 울었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우리 동포분들 중에는 특별한 애국심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강혜준 씨가 말씀하신 그런 좋은 서로 소통을 하고 또 이 공부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동포분을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지역의 유학생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해외 동포분들 중에서 인품이 훌륭하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안정된 그러한 생활을 하는 동포분들이 저희 당을 지지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재외 동포분들을 위한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라도 제 이메일 주소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포도리파파지메일입니다.
포도리 파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경찰 마스코트 포도리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도리 아빠입니다.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간단하니까 필요한 일이 있으면 뭐든지 제외동포위원장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열심히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임승호 대변인. 예. 네, 우선 작은 거인이라는 닉네임까지 기억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뭐 저도 유학생분들이나 예체능 쪽에서 저랑 소통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특히 뭐 체육계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뭐 지금 양궁의 어떤 이런 훌륭한 성적들을 보면서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들도 그렇고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협회가 투명하게 운영됐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선발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어떤 예체능계의 안타까운 사고들도 저는 어떤 협회의 그런 불투명한 그리고 폐쇄적인 그런 운영 방향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측면이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뭐 저도 대변인으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평을 내고 또 이슈에 있을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겠고 또 대표님 페이스북 메시지는 좀 많이 차다 보니까 제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 주시면 제 페이스북 메시지는 별로 안 차 있어서 제가 즉각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나요? 예. 최대한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쾌속 답변으로 속전속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짧게 질문하시고 짧게 답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헝가리의 이창용님? 예. 해외 여행하는 기분이네요. 헝가리까지 가니까. 감사합니다.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헝가리 의대 본과 1학년에 예. 재학 중인 이창용이라고 합니다. 예. 간담회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의대생으로서 국민의힘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 정부는 공공의대를 통해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들의 인력 확충에만 치중하고 있고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기피과 부족 현상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력의 확충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이탈과의 기피 현상이 이런 근본적인 이유인 의료 수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바이탈과의 의사 부족 현상은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예로 올해 소아외과 전문의 지원자는 0명인 상황에서 대표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관련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가 부동산을 공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정책 등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자본주의와 그리고 시장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현 정부는 유권자들이 자가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가주택 보유 증가는 보유자 및 해당 지역의 그런 자연스럽게 이제 보수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 이는 보수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사유재산의 보호와 국가 안보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그 이유로 국민의힘 당의 책임당원으로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아직도 정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이런 교리의 장이 얼마나 많은 공부와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데요.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건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간담회 자리가 이벤트성이 아닌 정치가 분들과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치를 함께 배우고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짧게 답하면 의료 수가 문제 있어가지고는요. 저희가 이게 의료 보험은 말 그대로 국민의 건강성을 보장하기 위한 형태로 저희가 설계해야 되는데 선거를 하나하나 거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환호할 만한 것들을 보험 혜택에 그러니까 급여 혜택에 넣느냐로 정책이 변질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케어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보장성이 확대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 예를 들어 그 안에서 가장 이제 많이 늘어난 게 MRI죠. MRI를 급여화하면서 과거에는 MRI를 안 찍었을 사안에 대해서 MRI를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거에 더해서 한방 진료에 대해 가지고도 굉장히 급여 적용의 범위가 늘어났다. 이게 물론 국민의 편익은 뭐 증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집안이 파산하는 걸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료보험의 취지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지금은 좀 보장성의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만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 제가 이야기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선 주자들이 하라고 하고, 수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인기 진료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가를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수가 인상을 막는 것이 바로 뒤집어 말하면은 건강보험의 재정의 상당 부분이 아까 말했던 복지성 급여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급여 진료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떤 용기 있는 대선 후보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요. 또 하나 질문이 뭐였죠? 부동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오히려 해외에서, 우리나라는 그 주택의 주거 형태라는 것이 다소 다양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룸 같은데 주거하는 형태의 도 있고, 또 나중에 또 가정을 이루고 이러면서 아파트 같은 주거 형태에 정착하는 분도 있고, 주거 형태가 근데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을 텐데, 해외 여러 국가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주거 형태가 굉장히 다양함을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집값이 워낙 비싼 동네에 살고 계신 분들은 공용 세탁과 공용 주방이라는 것이 거의 생활화되시고 불편함을 못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에는 아직까지도 아무리 젊은 사람이고 아무리 그 작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집에 세탁기가 있어야 된다, 또는 이런 주방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거 형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앞으로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주거 형태라는 것이요, 잘 생각해 보면은 주택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가전도구의 내장이라든지, 아니면 집의 주거 공간 중에서 일정 부분을 주방과 아니면 세탁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집에서 한 2평이나 3평 정도 해당하는 공간을 세탁 공간과 주방에 할당한다고 하면요, 그게 서울의 요즘 강남 기준으로 그게 얼마짜리 세탁 공간이냐면요, 평당 1억 되는 곳도 있습니다. 평당 5천만 원 이런 건 예사고요, 요즘 강남에서. 그러면은 그 세탁 공간과 주방 공간의 가치가 1억 5천, 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솔직히 아무리 배달 음식 시켜 먹어도 2억 원치 먹겠습니까? 아무리 세탁을 남한테 돈 주고 시켜도 2억 원치 세탁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미 주거 공간에 그렇게 할당 공간이 돼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좀 주택 공급하는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경직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저 같으면 저도 최근에 집을 샀지만은 세탁 공간 빼고 주방 공간 빼고 저한테 만약 2억 싸게 판다고 했으면 저는 샀을 겁니다, 그렇게. 근데 지금 그런 공급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뭐 주거 공간에 대해 가지고 여기가 여러 고민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예. 네. 또 다음 질문을 일본의 박무성님. 예. 네, 저는 이제 경제 산업 쪽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60년대 섬유를 시작해서 이제 현재 조선업이나 반도체 등등 제조업적인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높고 이제 기술력이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제학을 배우다 보니 느낀 게, 이런 공장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들은 국가가 발전하면서 국내 일자리를 만들기 힘든 부분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도 취업이 매우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일자리 창출 통계를 보면은 청년보다는 5, 60대에 더 많이 늘어난 그 통계를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창출이나 향후 산업에 관해서 이준석 당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하는지 이제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조업이라고 해가지고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꼭 산업이 발달하면 우리가 제조업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의 경쟁력이라는 거 하는 것은 갈수록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꼭 인건비 문제만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부산에 가서 연설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부산 지역이 유치하기 참 좋은 산업으로 이제 보통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런 얘기를 하죠. 회선망의 조건이 좋고,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전력 사정이 좋은 곳에는 그런 산업의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비용 요소의 조정에 따라 가지고 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옆에
서범수 의원님도 계시지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공업으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시대에 이제 공업 중에서 제조업 예를 들어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에너지 비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비교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에너지 비용이라고 하면은 전력 비용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 가장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원전 기술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경쟁력 있는 전기 원가, 전기 생산 원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산업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거의 뭐 고사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닌지, 그러니까 원전을 생산하고 원전을 만드는 산업에만 국한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이런 것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저렴한 전기 요금을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 산업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제조업의 몰락을 동시에 가져온다는 거 굉장히 큰 그런 불안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제철소만 본다 하더라도요. 보통 우리가 고로라고 하죠. 용광로에다가 이제 불 떼 가지고 이제 샘물 녹여서 하는 것도 있고 전기로 사업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로 산업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전력 요금이나 전력 사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좋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는 산업들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전기 요금 인상이 급격하게 가시화되진 않았고 하지만은 그건 이제 원전을 조금 발전량을 줄여도 LNG 가격이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만약에 LNG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전기 요금이 상승하게 되면요 우리나라에 문 닫을 산업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산 요소의 가격을 영향을 주는 정책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우려스럽습니다. 빨리 저희가 정권을 되찾아서 그런 제조업 기반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예. 또 저 영국의 권태윤님, 저건 어떻게 기회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어그로 끌어서 죄송하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른 것들은 웬만한 건 교수님을 비데이 팔로잉 하면서 다 봤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대학 유학생들을 위해서 관련한 상황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 혹시 국민의힘에서 대학민 대학원 타깃한 장학금을 만드는 게 불가능할까요? 이게 꼭 풀스콜러십의 필요도 없이 생활보장 장학금이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한 장학금이라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혹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여쭤보게 됐습니다.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으로는 저희가 1년에 예를 들어 한 명씩 선발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 혹시 여의도 연구원에 5년 계약하실 분 있으면은 제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는지 이런 거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보통 기업에서 산학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당장이 정당에서 우리 정당 예산의 3분의 1 가량을 원래 정책 연구에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연구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여의도 연구원이 아주 훌륭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또 연속성이 있는 연구를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선거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연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고 우리 당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어떤 뭐 우리가 그냥 보편적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런 어떤 연구 활동과 연계된 장학금이나 그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저희가 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정책 공모전도 이제 나는 국대다 시즌 2 이렇게 하면서 2,764건이라는 엄청난 정책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곧 있으면은 제가 이제 김도읍 정책위 의장님과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김도읍 의원님이 제가 앉아가지고 의원님 이번에 저희가 이거 한 30명 10명만 뽑기로 한 거 큰 실수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2,700건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진지하고 전문성 있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도읍 의원님이랑 제가 상의하면서 얘기한 게 우선은 우리가 이 자료집을 발간하자. 자료집 발간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인쇄하면 이만큼일 테니까 전자책 형식이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좀 우리가 이걸 발간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랬을 때 이런 연구 활동 같은 거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이 민간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저희가 만약에 뭐 상근으로 여의도 연구원에 모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 유학 중인 분들이 아니면 국내에서 대학원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연구라든지 아니면 그런 활동을 저희가 발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장학금이나 아니면 연구비에 해당한 부분을 좀 저희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당이라는 곳은 항상 정책 수요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소정에 어쨌든 상금을 거는 형태로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긴 했지만은
그런 어떤 컨테스트 방식보다는 저희가 또 장기적으로 육성하고 싶은 어떤 정책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생각일 거다. 이런 생각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제안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캐나다가 뭐죠? 캐나다 이주환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암호화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올해 초 되게 핫했고 이제 폭락 이후에 이제 또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또 다시 기관 투자자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준석 대표님께서는 그 암호화폐 관련 규제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암호화폐랑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요. 우리나라는 그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거에 그 디지털 화폐 경제를 이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싸이월드 도토리라고 그게 사실 실제 어떤 사이버 머니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 통용됐던 그런 유의미한 사례로나마 전 세계적으로 꽤 순서가 빠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지금 아프리카의 별풍선, 예,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상당히 그런 거는 상품권형 토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적응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실질적인 물물 교환이라든지 상품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실제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 뭐 채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동반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그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이고 저는 뭐 잘 압니다. 저는 알지만은 이제 정치권이라는 데서 제도화하는 데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건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라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암호화폐라고 우리가 통틀어서 일컬고 예를 들어 그 거래소에 가 보면은 다 주식처럼 다 거래되지만은 각각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코인이라 불리고 어떤 건 토큰이라 불리고 어떤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상품 교환이 가능하고 어떤 것들은 그런 의미가 없고 어떤 것은 금융적인 의미가 있고 다 다른데 저는 이것들을 하나씩 가치를 다 들여다봐야 된다. 정치권이. 그리고 특히 금융의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잘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가 솔직히 유학생분들 여기 지금 뜨끔하실 분들 좀 있을 텐데 유학생분들 여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에서 암호화폐로 용돈 송금 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외환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내에서 송금할 때 이미 리플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송금 받는 분들이 있는 분들을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추적이 어렵고 그리고 또 사실상 좀 자금 송금과 이런 역송금에 유리하다라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쪽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양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암호화폐라는 것이 활성화되는 상황 속에서는 국가가 사실상의 외환 유통을 과거같이 통제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면 그걸 양성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금융에서 또 이제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은 은행이 가운데에 있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가고 이런 어떤 그 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CFI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계약 주체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DeFi라는 분산형 금융으로 넘어가는 것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융업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가지고는 우리나라의 법정화폐가 원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이 원화 자산을 구입한다는 것은 아니면 원화를 기반으로 한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 금융 시스템이 불안한 나라들 예를 들어 아직까지 저개발 국가인 곳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나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감치가 되게 높습니다. 그럼 그 시장에서 우리나라 금융회사 같은 곳들이 원화 상품을 판매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나라들에 가가지고 오히려 원화보다는 그런데 더 통용이 가능한 그런 가치가 안정된 그런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원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융산업이 발달하기 어려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는 그런 가능성까지 보면서 규제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제가 아무 이런 말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예, 저희 정치권에서는 이 얘기 제가 계속 하고 다녀도 아직까지
관심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요. 대표님 혹시 괜찮으시면 뭐 마지막 한 분 정도 질문 예, 받으시고 좀 한번 돌려주세요. 특이한 나라 제가 본 적이 없는 나라를 예. 일본, 미국은 많이 가본 것 같고 프랑스의 서기태님 예. 예.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서기태라고 합니다. 예. 빠르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자동차 보유세를 책정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책정을 해서 굉장히 높은 세금을 국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고, 더불어서 프랑스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이제 지원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물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에서 해주고 있지만 그 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큰 규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준석 대표님께서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전기차를 2월에 주문해가지고 지금 8월 4일에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사실 보조금도 사실 고갈이 빨리 되고요, 이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 인프라를 우리나라에 구축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만 해도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 있는데 80년대, 90년대 지어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추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아파트 주차 면수가 부족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만을 위해서 그런 충전을 할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민 회의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인프라 확대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저희 완성차 제조업체 중에서 현대자동차가 가장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상용차 부분은 수소차, 그리고 또 이제 승용 부분은 전기 배터리 전기차 이렇게 같이 이제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 수소차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앞선 기술력을 이제 연료전지 분야에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적으로는 그걸 키우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터리 전기차 가진 보편성이나 편의성에 비해 가지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 조정을 잘해야 될 거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상용차와 승용차를 지금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친환경 차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 탄소 마일리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개인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가지고 인센티브와 그리고 페널티를 동시에 이제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그것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저희가 뭐 굉장히 섬세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수의 환경 정책,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면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하는 그런 어떤 입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구체적이고 산업과 연계성도 강화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저는 적어도 맨날 뭐 입만 열면 무슨 뭐 원전 없애고 무슨 뭐 환경 얘기하는 분들보다는 제가 환경에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도 따릉이 타고 제가 국회까지 왔습니다. 따릉이 앱 보면은 실제로 탄소 마일리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CO2 저감량이 얼마냐 이런 것들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건 이제 서울시에서 따릉이 앱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마일리지고요. 사회 전체적으로 탄소 마일리지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럼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저감한 탄소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따릉이 통해 가지고 따릉이 많이 타면 뭐 지하철 300원 깎아주고 이런 거 말고, 개인의 삶에 있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탄소 마일리지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거는 상당히 큰 제도적 고민이 될 거고요. 관심이 많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열띤 대화 감사드립니다. 그 못다한 질문은 저희가 이메일 주소를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이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표실 측에 전달을 하고 답변을 받은 대로 또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대표님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고 네,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여러분의 투표권과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어쨌든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그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송영길 대표님이 여야 대표 회담을 할 때 여기 계신 우리 김석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걸 바탕으로 해서
아무래도 지금은 영사관이 있는 지역 외에는 투표를 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참정권이 제약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저희가 유불리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선거에서 어떤 유불리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민주주의자로서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 우편 투표 같은 방식도 저희가 이제 대선에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걸 이제 여야 간의 협의 의제로 놓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 예를 들어 여러분의 참정권과 투표권을 확대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아까 우리 김석기 의원님 이메일 주소까지 공개하셨는데 그 포도리 파파 그쪽으로 많은 제안 주시면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기억납니다. 2012년에 제가 대통령 선거를 뛰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뛰면서 그 정몽준 당시 의원님이랑 같이 미주에 있어서 저희가 그 샌프란시스코랑 LA를 방문해서 저희가 대학생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건 그런데 저희가 좀 그 방역 상황도 봐야 되고요. 제가 가서 나라마다 15일씩 갇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방역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좀 그 해당 국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두 번째로는 그 뭐라 될까요? 저희가 가도 어느 정도 저희가 규모가 있는 곳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민 사회에서 만약에 꼭 유학생들이 아니더라도 한 100명, 200명 정도 되는 교민들과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으로 주어지게 된다면은 꼭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당의 여러 주체들이 꼭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편의상 첫 만남을 그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어떤 그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또 질문은 다양하고 좋겠지만은 저희가 또 지역 단위로 아니면 학교 단위로 이렇게 또 동질성 있는 분들끼리 모이면은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냥 제안하기로는 만약에 진짜 뭐 어떤 국가에서 예를 들어 영국 교민들이 한 100분, 200분 정도 모여가지고 저희랑 이런 온라인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제안하실 수 있고 그게 실제로 성원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기회도 또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김석기 의원이나 저희 당 재외국민국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국제국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재외국민 관련해서 많은 홍보 활동과 그리고 또 선거 안내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예. 저희 이렇게 온라인 간담회 하는데 다 같이 이건 뭐 기념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손 한번 같이 흔들면서 끝내보죠. 예. 다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